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도 문예부장 원영진이군요. 연출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름을 짓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1930년대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대중가요를 실은, 유행가를 실은 음반이 한 3,000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3,000종이라 하면 앞뒤에 한 곡씩 실을 수 있으니까 한 6,000여 개의 노래들이 뭐 불리어지고 유통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한반도에 5개의 주요한 음반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콜롬비아, 빅터, 호리돌, 그다음 태평, 주로 이제 5대 음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기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음반사의 전속 가수가 되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음반을 기획하고 음반 자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곡가, 작사가 필요하죠. 뭐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고 또 뭐 직접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인 가수를 발굴하고 또 음반을 유통하고 또 더 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을 다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뭐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분업이 철저하게 잘 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인물들, 한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전부 다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문예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도 문예부장 원영진이군요. 예, 뭐 연출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름을 짓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문예부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문예부장과 달리 음반사에 무슨 판매부장이 따로 있거나 기획부장이 따로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총매니저 음반사에 지금으로 치면 연예기획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의 5대 음반사들이 다 본사를 일본에 두고 있는 한국의 지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고 아마 일본에서 사장이나 지사장은 일본에서 사람을 파견했겠지요. 그러니까 일본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당시로서는 그런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배운 사람이었고 또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일본 뭐 돌아가는 현지 사정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학파를 선호해서 문화부장을 뽑았고 또 그 문예부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학력의 사람들이 상당한 인텔리들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일본 사람들하고 잘 소통해야 되는 임무 뭐 이런 것들을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예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작품으로서의 작사를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행가의 작사를 작사라고 하지 않고 작시라고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종의 문학의 영역이라고 치고 이후에 문학평론을 하신 문학평론가들을 보면 이 당시에 작사를 한 부분들을 한국 문학의 영역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당시의 유행가 가사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창작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또 이분들이 문학에서 또 왔거나 또 문학을 가실 분들이니까 자신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한 창작자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보면 놀라울 정도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문예부장을 역할을 아주 오래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잠깐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의 창작자로서는 반드시 한 번씩 거쳐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뭐 이런 것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콜롬비아의 이하율이라고 하는 이분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까지 하는 유명한 시인이 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빅터의 이면상은 우리가 잘 아는 울산 큰애기를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 나중에 월북해 가지고 북한에서 유명한 소위 인문 작곡가 뭐 이런 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세 씨는 신파극에서는 빠질 수 없는 신파의 대부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의 조명암과 태평의 박영웅 이 두 분은 대단합니다. 당시에 나왔던 작사가가 알려진 곡이 한 3,000곡 정도가 되는데 이 두 분이 합쳐서 한 1,000곡 정도를 작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작사에 관한 이 두 분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또 시인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분이고
그래서 유행가라고 하는 그 분야와 문학과, 그 다음에 연극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 작곡 분야, 우리가 흔히 아는 클래식한 음악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한데 당시로서는 어우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몇몇 연구들이나 대중음악 연구자들은 이분들을 굉장히 또 영웅시하는 그러한 담론들도 있습니다. 당시로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치 뭐 엄청난 뭐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러한 것들도 대중가요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뭐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분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일본 본사의 눈치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또 일본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의 행동 반경은 굉장히 좁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유행가가 엄청나게 유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어떤 소련 제국주의 안으로 굉장히 포섭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다만 그 포섭되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포섭되기보다는 엄청난 자율성을 누려서 일본과는 다른 음악적 내용, 그 다음에 이 유행가기 때문에 유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말로는 노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끔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말을 썩 다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역이기도 했던 거죠. 좋은 가사나 작시를 통해서 말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섭되면서도 포섭이 아닌 다른 방식의 움직임, 이 두 개가 소위 말해서 구심력과 원심력 이런 것이 동시에 작동한 그런 영역이고 그 한복판에 우리 문예부장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